내 집에 아이들이 있어. 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서연은 얼어붙었다. 그녀 뒤로 지우와 하늘이 바닥에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내 집에 아이들을 데려왔군요. 사장님, 제발요. 저는 기댈 곳이 없었어요. 난 이 집의 아이들을 절대 허락하지 않아. 그게 첫 번째 규칙이었지. 그의 손이 문을 가리켰다. 그녀가 그토록 노력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때 하늘이 환한 얼굴에 키 큰 남자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아빠 슬퍼. 민주는 숨 쉬는 것을 멈췄다. 그리고 다음에 벌어진 일은 부서진 내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터였다. 서연은 공허함이 어떤 기분인지 알고 있었다. 기분 나쁜 하루를 보낸 후 느끼는 그런 공허함이 아니었다. 새벽 3시에 잠에서 깼을 때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가슴에 맴도는 그런 종류의 공허함이었다. 완전히 혼자. 그녀에게는 태어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지후와 하늘, 쌍둥이 아기들이 있었다. 그녀의 전부였다. 아기들의 아빠는 그녀가 임신했을 때 떠났다. 어느 날 밤 짐을 싸서는 준비가 안 되었다고 했다. 그 후로 다시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쌍둥이가 태어난 지 3달 만에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빠르고 잔혹한 암이었다. 그렇게 서연은 아무도 없는 외톨이가 되었다. 그녀는 2가지 일을 했다. 밤에는 이웃이 아기들을 봐주는 동안 사무실을 청소했다. 낮에는 식당 웨이트리스로 일하며 미소를 짓고 발은 비명을 지르고 무너져 내리고 있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청구서는 계속 쌓였다. 하늘의 안경값 40만 원의 조언은 건강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았다. 지우의 귀병, 전문의 방문, 약값, 본인 부담금들이 그녀에게 남은 얼마 안 되는 돈을 갉아먹었다. 어떤 밤에는 쌍둥이가 잠든 후 서연은 화장실 바닥에 앉아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세차게 울었다. 하느님, 더 이상 이렇게는 못하겠어요.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그녀는 구인 광고를 보았다. 개인 가사 도우미 연봉 1억 3천만 원. 혈전. 그녀는 화면을 응시했다. 자신 같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었다. 하지만 하늘은 안경이 필요했고 지우는 약이 필요했다. 그리고 아마도, 정말 아마도 하느님이 마침내 응답하고 계신 것일지도 몰랐다. 그래서 그녀는 지원했다. 면접은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집에서 진행되었다. 대문, 테니스 코트, 셀 수도 없는 방들. 그 집의 주인은 집이 풍기는 분위기만큼이나 차가웠다. 민준, 억만장자, 제국을 건설했다. 팔아치운 후 홀연히 사라진 남자. 그는 그녀를 마치 없는 사람처럼 쳐다봤다. 저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사생활이 필요하고 이 집의 아이들은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을 어기면 즉시 해고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 일을 수락한 후 집에 돌아가 무릎 꿇고 하느님께 감사했다. 3주 동안 그녀는 완벽했고 보이지 않았으며 조용했다. 그가 요구한 모든 것이었다. 가끔 그가 밤에 복도를 서성이거나 새벽까지 일하는 것을 보았다. 사는 것을 잊은 사람처럼 사는 남자. 그리고 그녀는 무엇이 사람을 저렇게 스스로를 가두게 만들었을까 궁금해 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이 무너졌다. 전원은 아침 6시 15분 일찍 왔다. 그녀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다. 보건소의 위생 문제로 즉시 폐쇄되었다. 비상 연락망으로 연락할 수 있는 다른 이웃은 타지에 있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서연은 자신의 반지하 원룸에 서 있었다. 지우는 또 열이 나 울고 있었고 하늘은 그녀의 셔츠를 잡아당겼다. 벽이 좁혀 오는 것 같았다.
하느님, 제발요. 이 일자리를 잃을 수 없어요. 안 돼요. 그녀는 아기들과 카운터 위에 재충전할 여유가 없는 약병들을, 그리고 우편물 더미 아래 숨겨놓은 퇴거 통지서를 보았다. 그리고 선택을 했다. 그녀는 기저귀 가방을 싸고 해가 뜨기도 전에 대저택으로 차를 몰았다. 그가 절대 사용하지 않는 방에 아기들을 몰래 데려다 놓았다. 아가들아, 제발 오늘만 조용히 해줘, 오늘만. 아기들은 정말 착했다. 정말 조용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그녀는 아마도, 정말 아마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민준이 일찍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가 그 문을 열기 전까지는, 그녀가 저지른 일을 그가 보기 전까지는.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를 세계 어느 곳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는 부서진 사람들이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출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구원받기에 너무 멀리 왔다고 궁금해했던 모든 이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민주는 문간에 서 있었다. 긴 시간 동안 그는 그저 응시했다. 그의 집 바닥에서 플라스틱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노는 두 아기. 그의 정신은 멍해졌다. 그리고 불이 붙었다. 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집 전체에 울려 퍼졌다. 크고 날카롭고 피를 차갑게 만드는 그런 소리였다. 서연은 위층에 있었다. 그녀는 그 소리를 듣고 속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발이 계단을 거의 밟지 않은 채로 심장이 갈비뼈에 세차게 부딪히며 뛰어 내려왔다. 그녀가 문간에 도착하여 그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그의 뒤 바닥에 있는 아기들을 보았을 때 이것으로 끝이라는 것을 알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내 집에 아이들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이제 조용했다. 치명적일 정도로 조용했다. 소리치는 것보다 더 나빴다. 사장님, 내 집에 아이들을 데려왔군요.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어요. 저는 아무도 없었어요. 난 여기에 아이들을 허락하지 않아. 그의 턱이 굳어졌다. 그의 관자놀이에 혈관이 뛰었다. 그게 중요한 유일한 규칙이었다. 서연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제발요. 제발 설명하게 해주세요. 설명할 건 없어. 그는 문을 가리켰다. 데리고 나가. 나가요. 당신은 해고야. 그 말들은 그녀의 가슴에 주먹을 날리는 것 같았다. 지우는 그의 목소리에 담긴 분노를 듣고 울기 시작했다. 방을 가득 채우는 크고 겁에 질린 울음소리. 하늘의 입술이 떨렸다. 그녀의 작은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리고 서연은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사장님, 제발요. 나가라고 했잖아.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최종적이었다. 하지만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울고 발버둥치는 지우를 안아 올리려 했다. 하지만 하늘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바닥에 앉아 민준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해고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키 큰 남자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만을 이해했다. 슬픈 눈. 그녀는 전에 엄마의 얼굴에서 늦은 밤, 엄마가 자신들이 잠든 줄 알았을 때 그런 눈을 본 적이 있었다. 그래서 하늘은 엄마가 슬퍼 보일 때 항상 하던 일을 했다. 그녀는 그에게 기어갔다. 민주는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너무 바빴고 분노를 계속 붙잡아 두려고 노력했다. 왜냐하면 만약 그가 분노를 놓아버린다면 다른 무언가가 터져 나올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 그는 그것을 느꼈다.
그의 바지, 다리를 붙잡는 작은 손들. 그는 내려다보았다. 하늘은 비틀거리는 다리로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이제 서서 균형을 잡기 위해 그에게 매달려 있었고 그 크고 갈색인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로 작은 팔을 뻗었다. 아빠 슬퍼? 방은 침묵에 휩싸였다. 지우조차 우는 것을 멈췄다. 민주는 그녀가 자신을 때린 것처럼 뒤로 비틀거렸다. 아빠. 사장님도 선생님도 아닌 아빠. 그 단어는 그에게 충돌했다. 그가 7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벽을 찢어 발겼다. 갑자기 그는 더 이상 이 방에 있지 않았다. 그는 병원 대기실에 있었다. 은주의 손이 그의 손에 닿아 있었고 그녀의 배는 둥글고 가득 차 있었다. 임신 8개월. 그가 당신을 아빠라고 부를 거예요, 민준 씨. 상상이 되나요? 그는 차 안에 있었다. 헤드라이트가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은주의 비명, 빨간불을 무시하고 달려온 음주운전자, 충돌, 그리고 침묵. 의사가 말하는 소리.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문장을 끝낼 수 없었다. 하늘은 계속 그를 올려다보았고 계속 손을 뻗었다. 지우도 누나를 보고 기어왔고 민준의 다른 쪽 다리를 잡고는 똑같이 순진한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안아줘요. 지우가 부드럽게 물었다. 민준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두 아기가 마치 그가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손을 뻗을 가치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를 쳐다보고 있었고 그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은 7년의 슬픔이 화물열차처럼 그에게 부딪히는 것이었다. 나가야 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그저 지침과 고통만이 있었다. 서연은 두 아기를 모두 안아 올렸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가방을 잡고 장난감을 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10분 후 그녀는 사라졌다. 그리고 민주는 그 빈 방에 홀로 서서 그들이 있었던 곳을 응시했다. 플라스틱 장난감 자동차가 바닥에 놓여 있었다. 파란색, 값싼, 바퀴 하나가 없는 자동차. 그는 그것을 주워 손에 뒤집어 보았다. 아빠 슬퍼. 그녀는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2살짜리 아이가 7년 동안 아무도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을까? 민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벽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가 그 부서진 장난감 자동차를 손에 쥔 채 바닥에 앉았다. 그리고 은주가 죽은 이후, 유리, 태아를 잃은 이후 처음으로 그는 자신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도록 허락했다. 그는 깊고 목이 메는 흐느낌으로 울었다. 가슴을 찢는 존재조차 몰랐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종류의 울음이었다. 그는 은주를 위해 울었고 유리를 위해 울었고 그들이 가졌어야 할 삶을 위해 울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어린 소녀가 감히 대답하기 두려웠던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울었다. 그래, 아빠는 슬퍼. 아빠는 7년 동안 슬펐고 멈추는 법을 몰라. 서연은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녀는 3블록 떨어진 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끈 채 창문을 올리고 더 이상 울 수 없을 때까지 울었다. 지우와 하늘은 뒷좌석에서 조용했다. 그들은 엄마가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엄마, 괜찮아? 하늘이 속삭였다. 서연은 얼굴을 닦고 백미러를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응, 아가, 엄마 괜찮아. 하지만 그녀는 괜찮지 않았다. 그 일자리가 전부였다. 병원비, 월세, 마침내 숨을 쉴 수 있는 기회, 사라졌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흐릿한 시야를 통해 이메일을 입력했다. 민준 사장님께 저는 즉시 사직합니다. 제 행동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당신의 신뢰를 깬 것을 깊이 후회합니다. 죄송합니다. 서연 올림. 그녀는 마음을 바꾸기 전에 보내기를 눌렀다.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살아남을지 알아내기 위해 집으로 차를 몰았다. 민주는 몇 시간 동안 그 방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바닥에 앉아 등을 벽에 기대고 여전히 그 장난감 자동차를 손에 쥐고 있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가 원했던 대로, 그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던 대로.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은 다르게 느껴졌다. 무겁고 숨막히는. 그는 계속 그 작은 목소리를 들었다. 아빠 슬퍼. 그는 눈을 질끈 감고 그것을 밀어내려 했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이메일. 그는 열어보지 않아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서연의 사직서. 그는 알림을 응시했고 그 위에 손가락을 맴돌게 했다. 그리고 그는 휴대폰을 잠그고 내려놓았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일을 하려고 했다. 스프레드시트를 열고 이메일을 열고 관심 없는 합병에 대한 화상회의에 참여했다. 누군가 이웃맞은 분기별 예상, 시장 점유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민주는 오직 무엇을 위해, 이걸 누구를 위해 짓고 있는 거지 라고만 생각했다. 그는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 있었다. 방문한 적 없는 부동산들. 그가 무덤처럼 느껴지는 집에서 혼자 앉아있는 동안에도 계속 성장하는 투자들. 그는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하며 회의를 일찍 마쳤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그날 오후 그는 자신이 그 방으로 돌아왔음을 발견했다. 그들을 발견했던 곳, 하늘이 그를 올려다보며 감히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말했던 곳. 장난감들은 사라졌다. 서연은 떠날 때 모든 것을 챙겨갔지만 파란색 자동차, 바퀴가 없는 그 자동차는 빼고 그것은 그가 놓아두었던 사이드 테이블 위에 여전히 앉아 있었다. 민주는 그것을 집어들고 벗겨진 페인트 위로 엄지손가락을 문질렀다. 이 물건은 아마 2,000원, 2,000원 아니 그 이하일 것이다. 구제가게나 교회 기부함에서 찾을 수 있는 종류의 장난감. 하지만 어떤 아이, 지훈아 하늘이 그것을 사랑했고 가지고 놀았고 가까이 껴안았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대저택, 수천만 원짜리 벽에 걸린 미술품, 이탈리아에서 맞춤 제작된 가구, 차고에 있는 자동차들,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이 모든 것이 차갑다고 생각했다. 바퀴 하나 없는 장난감 자동차가 이 집 전체에 어떤 것보다 더 많은 생명을 가지고 있었다. 민주는 그날 밤 20개나 되는 방을 걸어 다녔다. 대부분은 몇 달 동안 들어가지 않았던 방들이었다. 한 번도 잠든 적 없는 침대가 있는 손님 침실들. 12명이 앉을 수 있지만 오직 1명만 앉았던 식탁이 있는 식당. 놀이방. 그는 멈췄다. 놀이방이 있었다. 그는 그것의 존재를 잊고 있었다. 집을 산 이후로 문을 열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손잡이를 돌려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것이 여전히 비닐에 쌓여 있었다. 흔들 목마, 책을 위한 선반, 장난감 상자. 그는 7년 전 이 집을 샀다. 언젠가는 이 방들을 사용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준비가 될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는 결코 준비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문들을 잠그고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척했을 뿐이었다. 그가 다른 모든 것을 가두어 둔 것처럼 민주는 그 손대지 않은 방 한가운데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은주의 목소리가 그에게 돌아왔다. 기억 속에서가 아니라 그가 그녀를 묻어둔 깊은 곳 어딘가에서. 살아 민준.
나에게 살겠다고 약속해줘. 그녀는 수술을 받기 직전, 아기를 잃기 직전, 합병증이 생기기 직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직전에 병원에서 그렇게 말했다. 약속해줘. 그는 약속했다. 그리고 그는 무덤을 짓고 자신을 그 안에 가두었다. 3일이 지났다. 민주는 집을 떠나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일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텅 빈 복도를 걸었고 침묵이 물처럼 그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셋째 날 밤, 그는 침실 창가에 서서 어두운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그는 살고 있지 않았다. 그는 7년 동안 살지 않았다. 그는 숨어 있었고, 도망치고 있었고, 고통이 멈추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조용해졌을 뿐이었다. 두 아기가 나타나 소리가 어떤 것인지, 삶이 어떤 것인지 그에게 상기시켜주기 전까지는 무시하기 더 쉬웠을 뿐이었다.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서연의 이메일을 다시 읽었다. 그리고 그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주소가 필요해. 민준의 변호사는 질문하지 않았다. 1시간 후 주소를 보냈다. 인천 남동구 3금 7호 아파트. 민주는 휴대폰으로 그것을 보았고 그곳이 어떤 동네인지 정확히 알았다. 그는 그런 곳들을 수천 번 운전하며 지나쳤지만 2번 다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이제 그는 그곳으로 가고 있었다. 그는 양복을 벗고 청바지, 평범한 셔츠, 몇 년 전에 샀지만 한 번도 신지 않은 운동화를 갈아입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자신을 응시하는 남자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고는 차에 올라타 운전했다. 그 아파트 건물은 낡았고 4층이었으며 덧문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발코니에는 빨래가 걸려 있었고 아이들이 놀고 있는 작은 안뜰 주변에는 철망 울타리가 있었다. 민준의 고급 외제차는 10년 된 국산차들과 녹슨 트럭들 옆에 주차되어 있어 눈에 거슬렸다. 그는 시동을 끄고 그곳에 앉아 있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한 무리의 아이들이 그의 차를 둘러쌌고 창문에 얼굴을 대고 손가락질하며 웃었다. 아저씨, 길 잃었어요? 민주는 차에서 내렸다. 아니, 이 건물에 누군가를 방문 중이야. 한 아이가 회의적인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정말요? 정말이야. 그는 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모든 창문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사람들이 보고 있었고 궁금해하고 있었다. 로비에서는 낡은 카펫과 튀긴 음식 냄새가 났다. 엘리베이터에는 운행 중지 팻말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민주는 계단을 이용했다. 3번째 층 윙윙거리는 형광등이 달린 좁은 복도를 따라 3구실7호. 그는 그곳에 서서 손을 들었지만 노크할 수 없었다.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하지? 그녀가 문을 쾅 닫으면 어쩌지? 그녀가 내가 여기 와서 겁먹으면 어쩌지? 그는 스스로를 말리기 전에 노크했다. 발소리가 느리고 조심스러웠다. 문이 살짝 열렸다. 빗장이 걸린 채였다. 서연은 밖을 내다보고 그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다. 서연 씨, 할 말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그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거칠게 나왔다. 제발요. 그녀는 이것이 현실인지 알아내려는 듯 응시만 했다. 어떻게 찾았어요? 제발 단 5분만. 서연의 손은 떨렸지만 빗장을 풀었다. 그녀는 문을 열었다. 아파트는 매우 작았다. 약 15평 정도의 방 하나, 한쪽 벽을 따라 주방, 침대로 펼쳐지는 소파, 구석에 있는 아기 울타리. 하지만 깨끗했고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리고 곳곳에 손길이 닿은 흔적이 있었다. 냉장고에 테이프로 붙인 그림들, 소파 위에 깔끔하게 접힌 담요, 바구니에 정리된 장난감들. 이 작은 장소는 그의 대저택 전체보다 더 많은 삶을 담고 있었다. 지우와 하늘은 아기 울타리 안에서 블록을 깨물고 있었다. 안전하게 가두어진 채로. 하늘이 그를 먼저 보았다. 그녀의 온 얼굴이 환해졌다. 아빠. 그녀는 블록을 떨어뜨리고 그에게로 손을 뻗으며 아기 울타리 옆면을 잡고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민준의 무릎은 거의 풀릴 뻔했다. 서연이 재빨리 움직였다. 아이는 모든 남자한테 그렇게 불러요. 죄송해요. 이해를 못해서. 그러지 마요.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사과하지 마세요. 그는 그들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지우도 이제 가장자리로 기어왔다. 둘 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인 것처럼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서연은 그들과 민준 사이에 서서 보호하듯이 말했다. 왜 여기 오셨어요? 할 말이 있어요. 민준은 그녀를 쳐다보았다. 정말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있는 지친 기색, 두려움, 그리고 서 있기 위해 필요한 강인함을 보았다. 제가 왜 그런 식으로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할 의무는 없어요. 규칙이 있었고 제가 어겼어요. 들어주세요, 제발. 서연은 팔짱을 꼈다. 앉지도 긴장을 풀지도 않았다. 민주는 그녀의 소파 가장자리에 앉았다. 이 작은 공간에 너무 커서 여기에 있기에는 너무 부서져서 완전히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어쨌든 여기 있었다. 7년 전 그의 목소리가 걸렸다. 그는 헛기침을 하고 다시 시도했다. 7년 전 제 아내가 임신 중이었어요. 8개월. 저희는 출산교실에서 집으로 오는 길이었어요. 서연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녀의 눈빛에 무언가 부드러움이 스며들었다. 저희는 이름을 얘기하고 있었고 바보 같은 일에 대해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멈추고 침을 삼켰다. 음주운전자가 빨간불을 무시하고 은주가 앉은 쪽을 들이받았어요. 서연은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녀는 즉사했어요. 아기도 우리 딸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제가 운전하고 있었어요. 제가 운전석에 있었는데 저는 상처 하나 없이 걸어 나왔어요. 사장님, 민준이요. 그는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제발 그냥 민준이라고 불러주세요. 서연은 천천히 소파 반대편에 앉았다. 그에게 공간을 주었지만 경청했다. 저는 장례식 후에 그 집을 샀어요. 스스로에게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평화가, 조용함이. 그는 쓰게 웃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 모든 사람에게서 숨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조용히 지낸다면 그걸 느끼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는 쌍둥이를 보았다. 그들은 다시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순진하게 아무것도 모른 채. 그리고 당신의 딸이 저를 쳐다보더니 제가 슬픈지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갈라졌다. 그리고 그녀가 옳았어요. 저는 슬퍼요. 7년 동안 슬펐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침묵이 곧 치유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렀다. 그는 그것을 닦지 않았다. 저는 당신을 다시 고용하려고 여기에 온 게 아니에요, 서연 씨. 저는 사과하려고 왔어요. 당신은 모든 엄마가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당신을 벌했어요. 저는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 당신을 벌했어요. 서연도 이제 울고 있었다. 조용히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었다. 두 사람은
긴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민주는 일어서서 문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는 문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멈췄다.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하는 거죠? 그가 돌아섰다. 모든 것이 그렇게 힘들 때 어떻게 계속 나아가는 거죠? 서연은 지우와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 속에서도 미소를 지었다. 그들이 저를 필요로 하니까요. 그게 중요한 유일한 이유예요.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그녀가 거의 듣지 못할 정도로 조용히 말했다. 저도 그게 필요해요. 서연은 그를 응시했다.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민준이 돌아섰다. 그녀를, 쌍둥이를 수년 동안 그가 알았던 어떤 것보다 더 많은 온기를 품고 있는 이 작은 아파트를 바라보았다.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하는 것.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계속 나아갈 이유. 서연은 천천히 일어섰다. 이해가 안 돼요. 민주는 아기 울타리 눈높이로 무릎을 꿇었다. 지우는 즉시 울타리 틈새로 손가락을 뻗어 그의 손가락을 잡았고 민준의 가슴속 무언가가 갈라지며 열렸다. 저에게는 13개의 빈 침실이 있어요. 그는 서연을 보지 않고 아기들에게만 말했다. 아무도 요리하지 않는 부엌, 평생 쓰고도 남을 돈, 그리고 그중 어느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는 마침내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다시 돌아오면 어떨까요? 제 가사 도우미로가 아니라, 직원으로가 아니라. 그는 멈추고 침을 삼켰다. 가족으로요? 아니면 룸메이트로? 뭐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서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저희가 당신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린 거 알아요. 제가 한 짓 때문에 이런 걸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당신은 3일 전에 저를 해고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제 아이들을 마치 무언가를 망친 것처럼 쳐다봤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희가 그냥 이사 들어오기를 원한다고요. 알아요. 민준이 일어섰다. 어떻게 들릴지 알아요. 정말 아세요? 서연은 이제 팔짱을 꼈다. 방어적이고 겁에 질렸다. 제가 보기엔 이건 죄책감이나 동정심 같아요. 그리고 저는 둘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요? 기계야. 민주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정말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두 아이를 위해 스스로를 망가뜨리면서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낯선 사람의 집에 아이들을 숨겼고 살아남은 것에 대해 사과했던 이 여인을. 이기적이죠. 그가 인정했다. 저는 더 이상 혼자 있고 싶지 않아서 요청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떠난 후 그 이틀이 제 7년 중 가장 긴 날들이었으니까요. 당신 딸이 제게 던진 질문 하나가 아직 깨질 수 있는 줄 몰랐던 무언가를 뚫고 들어왔으니까요. 서연의 표정이 살짝 누그러졌지만 움직이지는 않았다. 저는 당신에게 저를 고치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민준이 계속했다. 어쩌면 저희가 서로를 도울 수 있을지 묻는 거예요. 당신은 안전한 장소, 아이들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고 저는 그의 목소리가 걸렸다. 저는 필요하다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늘이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자동적으로 아기 울타리로 가서 그녀를 안아 올리고 엉덩이에 앉혔다. 하늘은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지만 눈은 민준에게 고정했다. 아빠 있어. 그녀가 물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아가, 그분은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민준이 말을 가로막았다. 저는 아이들 주변에 어떻게 있어야 하는지 몰라요. 기저귀를 갈아본 적도 없어요. 이제 대화하는 법도 거의 몰라요. 그런데 왜요? 지쳤어요. 그 말들은 부서지고 날 것 그대로 나왔다.
그 집에 지쳤어요. 침묵에 지쳤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에 지쳤어요. 그는 쌍둥이를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7년 만에 처음으로 이 작은 아파트에 서 있는 동안 저는 정말로 알아보고 싶어요. 서연은 오랫동안 조용했다. 지우는 아기 울타리에서 잠들었다. 하늘은 엄마 어깨에 기대어 졸고 있었다. 냉장고가 구석에서 윙윙거렸다. 이건 자선이 될 수 없어요. 서연이 마침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부드러웠다. 제가 당신을 위해 일하거나 당신에게 빚을 지는 것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이걸 한다면 그것은 진실해야 해요. 저는 더 이상 진실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민준의 솔직함이 그들 사이에 공중에 걸려 있었다. 하지만 배우고 싶어요. 서연은 하늘을 내려다보고 평화롭게 자고 있는 지우를, 그날 아침 청구서 더미 아래 밀어 넣었던 퇴거 통지서를, 더 이상 불가능하게 느껴지지 않는 불가능한 선택을 보았다. 조건 하나예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뭐든지요. 당신은 다시 상담을 받으세요. 누군가와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는 당신을 치유할 책임자가 될 수 없어요. 저는 제 자신을 간신히 붙잡고 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진심이에요. 알아요. 그럴게요. 그는 멈췄다. 그럼 동의한다는 뜻인가요? 서연은 그를 보았다. 그 부서짐 속에 희망을 보았고 포기했던 무언가에 손을 뻗는 한 남자를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아기들을 보았고 그들에게 더 나은 것을 줄 기회를 보았다. 네, 그녀가 속삭였다. 노력해볼게요. 서연은 화요일에 이사했다.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은 그녀의 차 뒷좌석에 들어갔다. 여행 가방 2개, 장난감 가방 하나, 카시트. 그게 전부였다. 민주는 모든 것을 옮기는 것을 도왔다. 그녀에게 서쪽 날개 전체를 주었다. 침실 3개, 쌍둥이 2에게 충분히 큰 욕조가 있는 욕실, 정원을 내려다보는 창문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바꿀 수 있어요. 그가 문간에 어색하게 서서 말했다. 페인트, 가구, 무엇이든 집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이라면. 서연은 하늘을 안치고 눈을 크게 뜨고 방을 가로질러 아장아장 걷는 그녀를 지켜보았다. 저희가 가졌던 공간보다 훨씬 넓어요. 이제 당신 거예요. 지우는 이미 서랍을 열고 탐험하고 벽에 울려 퍼지는 소음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민주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는 그저 미소를 지었다. 작고 불확실했지만 진짜였다. 첫 주는 이상했다. 민주는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어떻게 도와야 할지, 무슨 말을 해도 괜찮을지 몰랐다. 서연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 그는 돕고 싶어 주방 근처를 맴돌았지만 방법을 몰랐다. 앉으세요. 셋째 날 아침,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저를 지켜볼 필요 없어요. 지켜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는 멈췄다.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연은 펜의 달걀을 깨뜨렸다. 하지만 우린 알아낼 거예요. 하늘이 유아 식탁 의자에 숟가락을 부딪혔다. 배고파 민주는 웃었다. 실제로 웃었고 서연은 놀라서 돌아섰다. 왜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끄럽네요. 괜찮아요? 네. 민주는 식탁에 앉았다. 네, 괜찮아요. 민준의 첫 기저귀 교환은 재앙이었다. 지우가 설사를 했다. 서연은 샤워 중이었고 민주는 자신이 해체 방법을 모르는 폭탄처럼 상황을 응시했다. 좋아, 좋아. 할 수 있어.
그는 할 수 없었다. 물티슈는 사방에 널려 있었고 기저귀는 뒤집혀 있었다. 지우는 소리치고 발버둥 쳤다. 서연은 머리에 물기가 있는 채로 달려왔고 아기 파우더를 뒤집어 쓴 채 바닥에 앉아있는 민준을 발견했다. 지우는 발가벗고 기저귀 교환대 위에서 웃고 있었다. 그녀는 웃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웃기지 않아요. 조금은 웃겨요. 문어 같아요. 어떻게... 서연은 그에게 단계별로 보여주었다. 인내심 있고 친절하게. 그리고 민주는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지켜보았다. 왜냐하면 아마도 그랬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밤의 하늘은 악몽을 꾸었다. 첫 번째로 민주는 벽을 통해 그녀가 우는 소리를 들었고 서연의 발소리를 들었고 부드러운 노랫소리를 들었다. 두 번째로 그는 일어나 문 밖에 서서 귀 기울였다. 세 번째로 그는 노크했다. 제가 도울까요? 서연은 지쳐 보였다. 하늘은 흐느끼며 그녀에게 매달려 있었다. 그냥 안아줘야 해요. 제가 해볼게요. 서연은 망설이다가 하늘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하늘은 민준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고 그녀의 작은 몸은 남아있는 눈물로 떨리고 있었다. 민준은 그녀를 안고 서 있었다. 그가 그곳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믿어주는 이 작은 사람의 무게를 느끼면서 괜찮아. 그가 속삭였다. 내가 안고 있어. 그리고 천천히 하늘의 숨결이 고르게 되었고 그녀의 쥐었던 힘이 풀렸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잠들었다. 서연은 문간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지켜보았다. 잘하시네요. 저는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잘해요. 민주는 하늘을 아기 침대로 안고 가서 조용히 눕히고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가 돌아섰을 때 서연은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다. 고마워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뭐가요? 노력해줘서요. 2주 후 민주는 첫 상담 시간을 가졌다. 박사님은 나이가 많았고 침착했고 강요하지 않았다. 왜 여기에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민주는 모든 것을 말했다. 은주, 유리, 사고, 7년간의 침묵. 그리고 그는 서연에 대해, 쌍둥이에 대해, 자신을 무너뜨린 질문에 대해 말했다. 2살짜리 아이가 제가 슬픈지 물었어요. 민주는 자신의 손을 응시하며 말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너무 오랫동안 슬퍼서 다른 어떤 감정도 잊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은 어떤 기분인가요? 민주는 그의 집에서 나는 소음, 바닥에 있는 장난감들, 그가 아빠가 아닌데도 그를 아빠라고 부르는 하늘, 그들이 자동차 놀이를 할 때 지후의 웃음소리를 생각했다. 두려워요.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동시에 가벼워요. 왜 두렵죠? 저도 그들을 잃을까 봐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제가 스스로 보살피게 놔두면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봐요. 박사님이 몸을 숙였다. 당신은 이미 보살피고 있어요, 민준 씨. 이제 그저 그것을 인정할 만큼 용감해야 해요. 3주 후 무언가가 바뀌었다. 민주는 회의에서 돌아와 음악 소리를 들었다. 주방에서 아이들 노래가 흘러나왔다. 그는 소리를 따라갔다. 서연은 요리 중이었다. 냄비에서 파스타 소스가 끓고 있었다. 하늘은 유아 식탁 의자에서 시리얼을 가지고 난장판을 만들고 있었다. 지우는 바닥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그리고 민준에게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밀려왔다. 이것이 삶이었다. 이것이 그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었다. 서연은 그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괜찮아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냥... 그는 어수선한 곳, 소음,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둘러보았다. 이 집이
집처럼 느껴지는 건 처음이에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좋네요. 우린 아무 데도 안 갈 거니까요. 그리고 7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는 아마도, 정말 아마도 자신이 다시 행복해질 자격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었다. 한 달 후,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짓는 것을 발견했다. 지우가 블록 쌓는 것을 지켜보고 하늘이 의미 없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고 서연이 하루 일과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는 치유되고 있었고 그것은 그를 두렵게 했다. 그것은 목요일 밤에 일어났다. 쌍둥이는 잠들었다. 서연은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민주는 서재에서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할 수 없었다. 그는 아까 들었던 웃음소리를 계속 들었다. 하늘이 주스를 엎질렀는데 우는 대신 웃었고 민준도 그녀와 함께 웃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웃었을까? 그는 책상 서랍을 열고 거기에 숨겨놓았던 사진을 꺼냈다. 은주 임신 8개월 빛나고 있었다. 배 위에 그녀의 손, 그녀의 어깨를 감싼 그의 팔. 그들은 너무 행복해 보였고 너무 살아있는 듯했고 미래가 그들의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민주는 엄지손가락으로 사진 가장자리를 따라 쓸었다. 미안해. 그는 생각했다. 너무 미안해. 왜냐하면 그는 다시 행복해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배신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1시간 후 서연이 그를 발견했다. 서재 문은 열려 있었다. 민주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고 그 사진을 손에 쥐고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이 있었다. 그녀는 거의 돌아설 뻔했고 그를 혼자 두려고 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멈췄다. 민준 씨, 그는 재빨리 고개를 들고 얼굴을 닦았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그는 사진을 내려놓았다. 얼굴이 위로 향하게 숨기지 않았다. 서연은 안으로 들어섰다. 사진 속 여자를 보았고 배를 보았고 이해했다. 아름다웠네요. 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그녀는 그랬어요. 서연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재촉하지 않고 그저 기다렸다. 민주는 다시 사진을 집어들고 잊어버릴까 두려워하는 무언가를 암기하려는 듯 응시했다. 죄책감을 느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무엇에 대해? 이것에 대해, 행복한 것에 대해.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눈은 빨갛고 부서져 있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서연의 가슴이 조여왔다. 민준 씨, 그녀는 이걸 너무 원했어요. 아이들, 소음, 삶.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그걸 줄 수 없었어요. 그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의 아이들, 다른 사람의 삶으로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녀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서연이 부드럽게 마무리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잠시 동안 조용히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다.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민주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제 남편이 떠났을 때 저는 임신 6개월이었고 혼자였고 겁에 질려 있었어요. 그녀는 멈췄다. 그리고 저는 그가 우리를 버리고 자신의 아이들보다 자신을 선택한 것에 대해 오랫동안 화가 났어요. 그건 달라요. 그녀는 제 말을 끝내게 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저는 화가 났지만 그러다가 지우가 아팠고 저는 그 분노를 짊어지고 아이들을 돌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민주는 기다렸다. 저는 아이들을 선택했고 그를 놓아줬어요. 서연은 몸을 앞으로 숙였다. 제가 상처받는 것을 멈췄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 제가 사는 것을 막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같지 않아요. 그녀는 저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죽었어요. 알아요. 하지만 질문은 같아요. 서연은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그녀가 당신이 남은 인생을 갇혀 지내기를 원했을까요? 아니면 그녀가 당신이 살기를 원했을까요?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둘 다 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녀를 사랑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당신은 다시 살기 시작하기 위해 그녀를 사랑하는 것을 멈출 필요는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당신은 그저 그녀의 기억이 당신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되도록 허락해야 해요. 민주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어깨를 들썩였다. 서연은 일어서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민주는 무너졌다. 이전에 통제된 울음이 아니라 수년 동안 묻혀 있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종류의 울음이었다. 서연은 떠나지 않고 그저 그곳에 서 있었다. 그가 느끼도록 허락했다. 그가 마침내 멈췄을 때 그의 숨소리 외에는 방이 조용했다. 두려워요. 그가 속삭였다. 무엇이요? 당신들을 잃는 것이요. 그들을 잃는 것이요. 그는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스스로 보살피게 놔두고 모든 것이 다시 빼앗기는 것이요. 서연은 그의 의자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높이로. 저도 두려워요, 민준 씨. 매일매일. 그녀의 눈도 이제 젖어 있었다. 병에 걸려서 제 아이들을 혼자 남겨둘까봐 두려워요. 제가 충분하지 않을까봐 두려워요. 누군가를 믿고 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두려움을 안고 해요. 그녀는 눈물 속에서 미소 지었다. 왜냐하면 다른 대안은 전혀 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 아기들은 그들을 완전히 사랑하기에는 너무 두려워하는 엄마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민주는 그녀를 응시했고 그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그는 단지 쌍둥이 때문에 치유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 때문에 치유되고 있었다. 그녀가 주저없이 사랑하는 방식 때문에. 그녀가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조차 모든 것을 주는 방식 때문에. 그녀가 부서진 사람들도 여전히 완전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고 믿게 만든 방식 때문에. 서연 씨. 위층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하늘이었다. 서연은 일어섰다. 제가 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갈게요. 민주는 얼굴을 닦고 일어섰다. 당신은 주무세요. 민주는 그녀를 정원에 남겨두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그곳에 서서 심장이 뛰고 마음이 어지러웠다. 모든 것이 방금 바뀌었다는 것을 알면서 다음 날 아침 하늘은 그들 둘 다를 얼어붙게 만드는 질문을 던졌다. 그들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민주는 그의 새로운 기술인 팬케이크를 만들고 있었다. 서연은 지후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다. 엄마, 하늘이 턱에 시럽을 묻힌 채 말했다. 민준 아저씨, 이제 우리 아빠야. 서연은 얼어붙었고 민준을 쳐다보았다. 민준은 뒤집개를 내려놓고 하늘의 의자 옆에 무릎을 꿇었다. 하늘이는 어떻게 생각해? 내 생각엔 네. 그녀는 입 빠진 미소를 지었다. 여기 살잖아. 아침밥 해주잖아. 우리가 슬플 때 안아주잖아. 그게 아빠가 하는 일이야. 민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녀는 끈적한 손으로 그의 얼굴을 만졌다. 아저씨는 우리 아빠야. 민준은 서연을 쳐다보았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보았다. 하늘을 다시 쳐다보았다. 네가 원한다면 그래. 나는 너희 아빠야. 하늘은 그의 목을 껴안았고 민준은 그녀를 꼭 안았다. 그의 가슴속 무언가가 제자리를 찾는 것을 느끼며 그것은 목적, 집, 가족 같은 느낌이었다. 그날 오후 쌍둥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 민준은 결정을 내렸다.
그는 서재로 가서 은주의 사진을 보관했던 서랍을 열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았다. 항상 사랑할게. 그가 속삭였다. 하지만 내가 그들도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것 같아. 바라건대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네가 이해해 주길 바라. 그는 사진을 책상 위에 숨기지 않고 얼굴이 위로 향하게 놓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서연을 찾으러 갔다.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얼굴에서 심장이 건너뛰게 만드는 무언가를 보았다. 네. 민주는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할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들어줬으면 해요. 해줄 수 있나요? 서연은 거의 숨쉬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과 사랑에 빠지고 있어요. 그 말들은 명확하고 확실하게 나왔다. 언제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당신이 당신의 아이들을 위해 싸우는 것을 처음 보았을 때였을 수도 있고, 아마도 당신이 제게 기저귀 가는 법을 보여줬을 때였을 수도 있고, 아마도 그날 밤 정원에서였을 수도 있어요. 그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원해요. 당신, 쌍둥이, 이삼, 당신이 저를 받아준다면. 서연의 눈물이 흘러 넘쳤다. 무서워요, 민준 씨. 저도 그래요. 잘 안 되면 어쩌죠? 우리가 가진 것을 망치면 어쩌죠? 망치지 않으면 어쩌죠? 그가 더 가까이 다가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 어쩌죠?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함께 데려오신 거라면 어쩌죠? 서연은 그를 쳐다보았고 그의 눈에서 진실, 사랑, 희망을 보았다. 저도 당신에게 반하고 있어요. 그녀가 마침내 속삭였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두렵게 해요. 민주는 자신의 눈물 속에서도 미소 지었다. 그럼 함께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키스하였다. 부드럽고 다정하고 약속으로 가득 찬 키스였다. 그 키스는 모든 것을 바꾸었다. 하룻밤 사이에가 아니라 천천히 오랫동안 어두웠던 방에 빛이 스며드는 것처럼 민주는 저녁 식탁에서 서연의 손을 잡기 시작했다. 그녀는 쌍둥이가 노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는 회의를 위해 떠날 때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그녀는 그가 늦게 집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 모든 것을 의미하는 작은 것들이었다. 4개월 후 민주는 그들 모두를 해변으로 데려갔다. 그의 첫 가족 나들이였다. 하늘과 지우는 바다를 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물가에 서서 눈을 크게 뜨고 파도를 무서워했다. 괜찮아. 민준이 그들 사이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아빠가 잡아줄게. 그는 그들의 손을 잡고 얕은 물로 걸어 들어갔다. 그들은 소리치고 웃고 물을 튀겼고 민주는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순수한 기쁨을 느꼈다. 서연은 모래밭에서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았다. 이것이 그녀가 기도했던 삶,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삶이었고 하느님이 그녀에게 그것을 주셨다. 6개월 후 민주는 상담에서 돌파구를 마련했다. 준비된 것 같아요. 그가 박사님에게 말했다. 무엇을 할 준비요? 죄책감을 놓아줄 준비요. 민준의 목소리는 안정적이고 명확했다. 은주는 떠났고 저는 항상 그녀를 사랑할 거예요. 하지만 행복해지는 것이 그녀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살기를 바랐던 삶을 사는 것이 그녀를 기리는 거예요. 박사님이 미소 지었다. 그것이 성장입니다, 민준 씨. 저는 서연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그 말들은 확실하고 강하게 나왔다. 저는 쌍둥이를 입양하고 싶어요. 이것을 공식화하고 싶어요.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고 싶어요. 무엇이 당신을 막고 있습니까? 민주는 멈췄다. 제가 망칠까봐 두려워요. 제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두려움이요. 쌍둥이는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민주는 매일 아침 그의 무릎 위로 기어오는 하늘, 그에게 잠자리 이야기를 읽어달라고 요청하는 지후, 그리고 둘 다 망설임 없이 그를 아빠라고 부르는 방식을 생각했다. 네, 그래요. 그럼 아마도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쌍둥이 방을 지나쳤고 멈춰서 조용히 문을 열었다. 지우와 하늘은 평화롭게 안전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는 그들을 처음 보았을 때 자신이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생각했고, 이제는 그들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는 하늘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얼굴에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네가 나를 구했다는 것을 아니. 그가 속삭였다. 너는 나를 쳐다보았고 내가 볼 수 없었던 무언가를 보았어. 구원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하늘은 뒤척였고 눈을 반쯤 떴다. 아빠 사랑해. 그리고는 다시 잠들었다. 민준의 가슴이 조여왔다. 나도 사랑해, 아가야.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는 지우의 침대로 갔다. 그 소녀는 사방에 널브러져 있었고 다묘는 발로 차여 있었다. 민주는 그를 덮어주고 이마에 키스했고 그 어둠 속에서 약속했다. 나는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아빠가 될 거야. 나는 나타나고 머무르고 모든 것을 통해 너를 사랑할 거야. 약속해.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변호사와 만났다. 저는 지우와 하늘의 입양 절차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눈썹을 치켜떴다. 큰 단계군요. 옳은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는요. 서연 씨와 저는. 민주는 멈추었다.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이것이 우리 둘 다 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서류를 작성하겠습니다. 민주는 수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가벼움을 느끼며 사무실을 떠났다. 이것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것이 진짜였다. 8개월 후 입양이 확정되었다. 법원은 작았다. 그들과 판사만이 있었다. 민주는 양복을 입었다. 서연은 단순한 드레스를 입었다. 쌍둥이는 하늘이 고른 공룡 모양의 똑같은 옷을 입었다. 판사는 지후와 하늘을 내려다보았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 둘은 아니? 하늘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아빠가 생길 거예요. 이미 아빠가 있잖아. 지후가 민준의 손을 꽉 잡으며 정정했다. 이제 영원히요. 판사는 미소 지었고 민준을 쳐다보았다. 민준 씨, 당신이 하는 약속을 이해하십니까? 네, 판사님.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저는 이 입양을 승인합니다. 지후민, 하늘민, 당신들의 영원한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판사의 망치가 내려쳤고 민주는 무너졌다. 법정에서 추하게 울었다. 누가 보든 상관하지 않았다. 서연은 울고 있었다. 쌍둥이는 혼란스러워했지만 행복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민주는 온전함이 어떤 것인지 이해했다. 그날 밤 그들은 집에서 축하했다. 피자, 아이스크림, 큰 텔레비전으로 보는 만화. 평범하고 단순하고 완벽했다. 쌍둥이가 잠든 후 서연은 거실에서 민준을 발견했다. 그는 입양 서류를 보고 있었고 이름 위로 손가락을 문지르고 있었다. 지후민, 하늘민. 괜찮아요. 서연이 그의 옆에 앉았다. 괜찮은 것 이상이에요. 그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당신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요. 그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민주는 한쪽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다. 서연 씨, 당신은 제가 유령일 때 제 삶에 걸어 들어왔어요. 당신은 죽은 집에 소음과 어수선함과 삶을 가져왔어요. 당신은 부서졌다는 것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게 보여주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당신은 제게 일어날 이유, 노력할 이유, 다시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을 이유를 주었어요. 서연의 눈물이 흘러 넘쳤다. 제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여전히 배우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저는 당신과 그 아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남자가 되기 위해 매일 노력할 것을 약속해요. 그는 반지를 들어 올렸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서연은 말을 할 수 없었다. 간신히 숨을 쉬었다. 그녀는 계속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 세상에. 네. 민주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일어서서 그녀를 팔로 끌어당기고 그녀가 공기인 것처럼 자신이 익사하고 있었던 것처럼 키스했다. 그들이 마침내 떨어졌을 때 서연은 눈물 속에서 웃고 있었다. 아이들이 난리가 날 거예요. 좋아요. 민준이 활짝 웃었다. 위층으로 가요. 하늘의 작은 목소리가 아기 모니터를 통해 흘러나왔다. 지우, 일어나봐. 왜? 아빠 행복해. 느낄 수 있어. 잠시 멈춤. 나도. 그리고 아래층 거실에서 두 부서진 사람은 서로를 안고 그들이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두 번째 기회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했다. 결혼식은 정원에서 열렸다. 프로포즈 6개월 후, 봄. 모든 것이 피어나고 있었다. 서연은 큰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 중요한 사람들만. 민준의 사업 파트너인 재호가 와서 변모된 대저택, 잔디밭 위의 장난감들, 아이들의 웃음소리, 사방에 있는 삶을 둘러보고 민준을 옆으로 끌어냈다. 이곳을 못 알아보겠네. 잘 됐네요. 민준이 미소 지었다. 이전의 모습이어서는 안 되니까요. 서연은 단순한 흰색 드레스를 입었고 머리에 꽃을 꽂았고 면사포는 없었다. 그저 그녀의 아름다운 실자에 그대로였다. 하늘은 화동이었다. 그녀의 임무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 강렬한 집중력으로 꽃잎을 던졌다. 지우는 반지 전달자였다. 반지를 2번 떨어뜨렸다. 모두가 웃었다. 그는 자랑스럽게 그것들을 집어들고 계속 나아갔다. 그리고 민주는 재단에 서서 그의 가족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고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했다. 침묵 속에 살았던, 스스로를 가두었던, 사랑은 한 번 일어나면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 그 남자는 사라졌다. 예식은 짧았다. 서연의 어린 시절 목사님은 그곳에 오기 위해 3시간을 운전했다. 은혜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느님은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서짐 속에 나타나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다고. 민준 씨와 서연 씨는 우연히 서로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자비는 부서진 마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를 찾은 것입니다. 사랑은 여전히 어두운 곳으로 손을 뻗기 때문에 하느님은 낯선 사람들로 가족을 만드는 것을 전문으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을 닦지 않았다. 서연은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목사님이 미소 지었다. 민준 씨, 서약하세요. 민주는 서연에게로 돌아서서 그녀의 2 손을 잡았다. 7년 전 저는 제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햇빛이 어떤 느낌인지 잊을 정도로 높은 벽을 쌓았어요.
저는 어둠 속에 사는 것이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당신은 두 아기를 데리고 제 집에 걸어 들어왔고, 삶은 허락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그것은 그저 나타나서 우리가 나타나기를 요구합니다. 서연의 눈물이 자유롭게 흘러내렸다. 당신은 저를 고치지 않았어요. 당신은 저를 구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제가 스스로를 구하는 법을 배우는 동안 저를 사랑해 주었어요. 그는 눈물 속에서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당신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계속 나타나고 이것을 계속 선택하고 남은 인생 동안 매일매일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당신과 그 아이들을 계속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서연은 거의 말을 할 수 없었다. 저는 당신을 믿고 당신이 저를 사랑하도록 허락하고 두려울 때조차 이 삶을 당신과 함께 만들 것을 약속해요. 왜냐하면 당신은 그럴 가치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럴 가치가 있어요. 이제 신랑 신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민주는 서연을 가까이 끌어당기고 온 세상이 보고 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그녀에게 키스했다. 쌍둥이는 환호하며 뛰어올랐다. 우리 엄마 아빠다. 하늘이 모두에게 선언했다. 피자와 케이크만 있는 뒷마당에서의 피로연이었다. 하늘이 민준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아빠. 그가 그녀를 안아 올렸다. 응, 우리 아가. 이제 슬프지 않지. 민준의 숨이 막혔다.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그 질문. 그는 목사님과 웃고 있는 서연을, 나비를 쫓는 지후를, 창문이 열리고 음악이 연주되고 삶이 모든 구석에서 흘러나오는 그들 뒤의 집을 바라보았다. 응, 아가야. 그는 하늘의 이마에 키스했다. 아빠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아. 잘됐다. 그녀는 그의 목을 꼭 껴안았다. 우리가 아빠를 사랑하니까. 나도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 그날 밤 모두가 떠나고 쌍둥이가 잠든 후 민준과 서연은 결혼했던 정원에 서 있었다. 요정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위에는 별들이 있었고 주변은 조용했다. 은주 씨가 이걸 승인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서연이 부드럽게 물었다. 민주는 그것에 대해 생각했다. 정말로 생각했어요. 네, 그래요. 그가 서연을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녀는 제가 살기를 바랐고 저는 마침내 살고 있어요. 서연은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우리가 이걸 놓칠 뻔했다는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요. 만약 그날 어린이집이 문을 닫지 않았더라면, 당신이 일찍 집에 오지 않았더라면, 하늘이가, 하지만 그랬죠. 민준이 그녀의 머리 위에 키스했다. 그리고 제 생각엔 그것이 핵심이에요. 이 모든 것은 무작위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었어요. 정말로 그렇게 믿으세요? 믿어야 해요. 왜냐하면 믿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그저 운이었다고 믿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운이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집을 가리켰다. 그들의 삶을. 저는 하느님이 이것을 하신다고 생각해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은 그 조용함 속에 서 있었다. 민준이 살았던 숨막히는 침묵이 아니었다. 평화로운 종류요, 그 침묵. 폭풍 후에 오는 그런 종류의 종의 침묵. 고마워요. 민준이 속삭였다. 뭐가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요. 당신이 겁에 질렸을 때조차 당신의 아기들을 제 집에 데려와 줘서요. 당신의 삶의 일부가 되어달라고 저에게 요청해줘서요. 저야말로 고맙죠. 서연이 그를 올려다보았다. 당신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었을 때 우리를 선택해줘서요. 민주는 그녀에게 키스했다. 부드럽고 약속으로 가득 찬 키스였다. 그리고 집 어딘가에서
아기 모니터를 통해 그들은 하늘이 잠꼬대하는 소리를 들었다. 아빠 사랑해. 수년 후 사람들은 민준에게 어떻게 그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물을 것이다. 어떻게 대저택의 유령에서 리틀리그 코치를 하는 아버지로, 매주 토요일 팬케이크를 만드는 남편으로 쉽게 미소 짓고 충만하게 사는 남자로 변했는지. 그리고 그는 항상 그들에게 똑같은 말을 할 것이다. 제가 바꾼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하셨습니다. 필사적인 엄마와 때로는 가장 용감한 일이 스스로 사랑받는 것을 허락하는 것임을 제게 가르쳐준 두 아기를 통해서요. 그는 그날, 그 대치, 그 분노의 순간을 생각할 것이다. 하늘이 그를 올려다보며 아무도 볼 수 없었던 것을 보았던 그 순간을. 아빠 슬퍼. 7년의 벽을 산산조각 낸 두 단어. 그의 삶을 구한 두 단어. 그리고 그는 기도할 것이다. 매일 밤 속삭이는 똑같은 기도.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서졌다는 것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가족에게 감사합니다. 한때 무덤이었던 그 집에서 삶은 꽃피웠다. 한때 침묵만 알았던 복되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때 깨끗했던 창문에는 지문이 덮였다. 한때 비어있던 바닥에는 장난감이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한 남자,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한 여자, 그리고 사랑은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 둘 다에게 보여준 두 아이가 있었다. 그것은 그저 용감하게 내라고 말할 누군가가 필요할 뿐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랬다. 매일매일 그들은 내라고 말했다. 때로는 하느님이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저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정확히 필요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일 만큼 용감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가치가 있다고 믿을 만큼 용감하다면,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목적으로, 우리의 부서짐을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결코 예상하지 못한 시작으로 우리의 끝을 바꾸십니다.